네, 안녕하세요. 곱박스에서 SDR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람입니다. 이렇게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각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심거래 보고 실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심거래 보고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의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의심거래 보고 내외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곱박스의 의심거래 내외부 보고 절차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곱박스에서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곱박스 사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관련해서 각종 규제에 대해서 제재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는 실무자라면 의심거래 보고를 왜 하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심거래 보고란 영어로는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저희가 줄여서 STR이라고 하죠. 그리고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 재산으로 의심이 되거나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이 경우에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밝혀서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거래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곱박스에서는 내외부 보고 절차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있는지 안내 한번 해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 접속 경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곱박스에서는 먼저 AML 시스템에 의심거래 얼럿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의보고 형식으로 다양하게 접속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임의보고 절차 중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임의보고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가 곱박스에서 출금심사라는 실시간 모니터링 절차가 있습니다. 고객이 출금 요청을 하게 되면 의심되는 출금심사 룰을 한번 거치게 되고요. 이때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수동심사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담당자는 해당 고객의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거래 내역, 그 밖에 외부 자료 등을 네,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고, 의심 요소가 발생이 되면 고객과의 유선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융거래 확인서와 같은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하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심거래로 판단이 되면 의심거래 보고를 하고요. 이와 같은 절차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임의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사기관에서 영장 등 접수가 되는 경우에도 임의보고를 하고 있고요. 부정적 이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매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관련자가 나오면 임의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곱박스의 보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심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보고 담당자가 KYC 정보나 매매 정보, 입출금 내역, 그리고 그 밖의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요. 외부 자료라고 한다면 체인얼리시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com 같은 스캔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크레탑 같은 기업 정보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로드뷰라든지 구글링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의심거래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담당자가 1차 검토를 한 뒤에 보고건으로 판단이 되면 의심거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검토자에게 2차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보고 검토자는 보고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가 올바른지 검토를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오타나 누락은 없는지,
그리고 제3자가 읽기 쉽게 가시성 있게 작성을 하였는지 확인하고요. 관련자 여부, 입출금 내역이나 매매 이력, 금융거래 확인서와 같은 추가 자료 검토를 합니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고 책임자에게 최종 검토가 올라가고요. 그럼 보고 책임자가 최종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보고 담당자는 보고용 PC를 이용해서 쿠피 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절차는 완료가 되고요. 보고 책임자의 승인권과 코피 후 보고권을 일일 대사해서 정상적으로 코피 후에 전달이 됐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보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내부 보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미보고권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고 담당자가 미보고 판단을 하면 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그리고 미보고 판단한 사유 등을 기재해서 보고 검토자에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보고 검토자는 미보고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을 하고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함으로써 저희 내부 보고는 완료가 됩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곱박스의 외부 보고와 내부 보고에 대해서 안내 한번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부 통제란 결국에는 법규 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규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의 적용 범위, 내외 규정, 그리고 리스크, 책임과 역할,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내부 통제를 하는 첫 번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곱박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부 통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MCA를 작성해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MCA는 매니저 컨트롤 어세스먼트 라고 해서 매니저가 통제하여야 할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MCA는 저희 각 업무 단위로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곱박스에서 MCA 운영하고 있는 양식인데요. 저희가 좀 항목별로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작성하고 있고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실무자는 해당 업무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SDR 담당자라고 한다면 의심거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보고하는 것, 그리고 SDR 룰 관리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프로세스 1번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2번은 의심거래 보고, 3번은 SDR 룰 관리,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나눌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항목을 너무 세분화하면 오히려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업무 두세 개로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지정한 프로세스는 뒤에 이어지는 리스크와 통제와도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핵심 업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와 통제 부분인데요. 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심거래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한다면 의심거래 언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를 들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시된 재무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재무적인 요소로서 추후에 감독 검사가 나왔을 때 30일을 초과한 언럿의 처리건이 과다하게 많거나 이에 대해서 소명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면 기관 차원에서 경고나 주의 등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재무적인 요소까지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확인을 했으면 통제를 해야겠죠. 통제 부분의 포인트는 리스크를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의심거래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기재합니다. 단순히 실무자의 이름이나 직책이 아니라 실무자의 이름이 아니라 부서나 직책을 기재하고 있고요. 또 언제 발생하고 언제 처리하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을 기재합니다. 저희 곱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 이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규 어디에 몇 조에 있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방법과 테스트 결과인데요. 모니터링 방법과 테스트 결과는 MCA라는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에는 실제 리스크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게끔 작성하고 있고요. 결과에는 리스크 방법대로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기가 힘들 때는 먼저 테스트 결과를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을 기재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의심거래 모니터링의 포인트는 의심거래 얼럿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왼쪽의 예시를 보면 1분기 의심거래 얼럿의 전체 건수를 조회한다 라고 하면 전체 얼럿 건이 몇 건인지 수치를 도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거래 얼럿 발생일과 처리일을 비교하여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처리 완료된 건을 확인한다 라고 한다면 30일을 초과한 건이 몇 건인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일 초과 건에 대해서 전건 소명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명된 건이 몇 건이고 소명되지 않은 건이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전건을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요. 의심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건의 분기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의 건수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건을 확인이 가능할 뿐더러 전건을 확인해야 몇 건이 소명이 됐고 몇 건이 소명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건 확인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KYC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111로 되어 있거나 이응 이렇게 부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적정성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전건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전체 건수의 몇 %를 샘플링하는 방법으로 기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 업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각각 업무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무 주기인데요. 업무별로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이렇게 업무 상황에 따라서 기재하고 있고요. 테스트 결과는 패스와 페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에 의심거래 얼럿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건이 10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명된 건이 10건이다 하면 패스, 소명된 건이 2건이고 소명되지 않은 건이 8건이다 라고 하면 페일. 이렇게 각 업무 상황에 맞게 패스와 페일의 임계값을 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험 등급인데요. 위험 등급은 재무적, 비재무적으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등급을 로우, 미디움, 하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업무 상황에 맞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등급의 경우 재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을 임계값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리스크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피해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다 라고 하면 로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다 라고 하면 미디움,
그리고 1억 이상일 경우에는 하이. 이렇게 각 업무의 규제 요건이나 복잡성, 내재된 리스크 환경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제기나 정정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테스트 결과가 페일로 나왔을 때 조치 결과를 기재하거나 해당 업무에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 이슈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정활동이 기재가 된다면 업무 주기에 따라서 다음 회차에 그 내용이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굿박스에서 MCA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 각종 제재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심거래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의심거래 미보고한 경우에는 법 제20조 과태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건당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도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상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이유도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보고와 누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법 제17조, 18조,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위보고하거나 보고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이 병과된다라고 합니다. 즉, 징역도 받고 벌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한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사항으로 실무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를 같이 하고 있는 팀 내 혹은 담당자 간의 공유가 아닌 다른 팀과의 공유도 누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하고 벌금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과태료나 벌금의 차이가 뭐냐, 어쨌든 뭐 돈 내는 거 아니냐, 돈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반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벌금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의심거래 미보고는 과태료고 허위보고와 누설은 벌금과 징역이었죠. 이렇게 의심거래 보고의 허위보고와 누설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에서도 각각의 이제 보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허위보고를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누설의 경우는 다를 수 있겠죠. 너만 알고 있어. 혹은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되시는 거니까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징벌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요. 의심거래 보고할 때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특정금융정보법 위임행정규칙의 감독규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법률상의 과태료, 벌금, 징역 같은 사항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감독검사가 나왔을 때 기관이 경과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기관 차원에서 주의나 경고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의심거래 얼럿 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것 역시 강행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30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건도 소명을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사항인데요. 법 제17조 벌칙 1항에 보시면 법 제7조 1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7조 1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 가로 안에 이를 운영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2년 8월 금융위원회에서 16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는데요. 이때 발표된 공고 내용에 보면 법 제17조를 법 제7조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도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의심거래 보고뿐만이 아니고 법인 KYC라든지 가상자산 위험평가와 같은 여러 업무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의심거래 보고 실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